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유주입니다. 여기영. 최처자와 혼인한 이중성은 짐을 아예 처가로 옮기고 처가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이중성의 사명은 오직 교주 차경석을 민족 자결주의자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보청교 세력으로서 국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일은 그에 앞서 조만식 선생이 몇 년 동안이나 추진해오던 일이었다. 선생이 결연히 상투를 자르고 수호사를 떠날 때 이중성은 어떻게든지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교주 차경석은 철저한 비폭력 민중운동가였다. 3.1 운동 때처럼 사람들이 다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때문에 그는 상생의 교리를 내세우고 대동단결을 주장하며 교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나여 교내에 시국 대동단이라는 모호한 단체가 일어나 뜻있는 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중성은 교주의 그러한 고집에 맞서기 위해 한때 혁신파를 조직하여 교세를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자 총독부에서는 보청교 교단을 와해시킬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교 본소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준다는 등 별스런 유혹의 손길을 다 뻗쳤다. 혁신파 내에는 이러한 총독부의 제의를 공공연히 찬성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이미 총독부에 매수당한 상당수의 친일파 기도가 혁신파 내에 섞여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바라지 않은 상황으로 일이 치닫자 크게 당황한 이중성은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한동안 서울 관악산 밑으로 피신하여 숨어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인들의 유혹이 사라지자 다시 대흥리에 돌아와 보청교의 혁신운동을 하였다. 즉 600만 교도를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이끌어 거연히 일본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흥리에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교주는 죽었고 교세는 풍비박산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그가 야심이 있어 겉으로 총독부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안으로 교단을 지키며 순임금 노릇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임시정부의 밀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너무나 큰 기대가 무산되고 말아 그는 임시정부에 돌아갈 면목도 없었다. 또한 경찰에서는 그를 이미 요시찰 인물로 지목해놓고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이중성 내간의 금슬은 세상에 이를 데 없이 좋았다. 이들 내의 금슬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단 하루만이라도 저렇게 살아왔으면 원이 없겠다 하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유성기를 틀어놓고 내가 신식춤을 추었다고 하니 과연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겠는지 가히 짐작할 만한 일이다. 또한 천하의 기남자와 신녀가 상투머리에 쪽을 지고 그렇게 앞서가는 생활을 했다고 하니 과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심히 궁금하기도 하다. 아무튼 이중성 내에는 그렇게 하락한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었다. 아들은 낳기도 전에 부부가 상의하여 인수라는 이름을 지어두었고 낳은 후에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었다. 이중성은 부록의 나이가 되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욱 높아졌다. 때문에 나를 지새우는 때가 많았다. 하기야 늘 감시를 당하고 있는 처지라 달리 어디에 마음을 쏟을 데도 없었으리라. 그의 아내 최처자 역시 밤마다 자신이 쓴 신서를 읽으며 진세의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최처자는 이미 100여 권의 신서를 만들어 두었고 남편에게 그것을 읽는 법을 대략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최처자는 가끔 남편에게 말하였다. 우리 인수는 새 옷만 입혀야 합니다. 이것저것 기운 옷을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이중성은 아내의 그러한 말이 단순히 인수에게 입힐 진짜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이신전심으로 알아들었다.
대저 사람의 성정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 그 하나는 선천의 기요, 다른 하나는 후천의 문이다. 선천의 기는 흠결이 없이 순수한 봄 바탕이나 후천의 문은 다른 이의 교육을 통해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는 교육이란 자칫 누더기 옷처럼 순수한 봄바탕을 그르치기 십상이며 오히려 본래 지닌 예지를 흐리게 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제처자는 아들 인수를 학교에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내가 인수를 자기에게 맡기고 당장 어디로 가기라도 할 듯 그런 말을 힘주할 때마다 이중성은 아직 인수가 학교에 가긴 어린 나이고 해서 깊이 따지고는 늘 그리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제처자가 유난히 정성 들여 집안을 청소하고 목욕을 하더니 옷을 정갈히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신을 뉘어달라고 하였다. 이중성은 무심코 그 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우리 앵수는 새 옷을 입혀야 하니도 기운 옷을 입혀서는 아니 되니도. 제처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잠이 들듯이 돌연 숨을 거두었다. 아들 인수의 나이 6살 되던 해 정월 29의 날이었다. 이때 제처자의 나이 33살이었다. 이중성은 그제서야 불현듯 아내가 전날 밤 했던 말을 상기하게 되었다. 저는 인쇄의 명이 33까지입니다. 신명세계의 일을 알 리가 없는 이중성은 실로 천만 뜻밖이었다. 비록 그 말을 듣기는 했으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더구나 아내는 늘 건강하고 부지런했다. 하여 이중성은 아내가 막 숨을 멈추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아내가 죽는 줄 알았던 것이다. 너무나 허허로운 일이었다. 남과 일몽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어린 인수는 어머니가 잠이 든 줄 알았다. 그리고 최처자의 상여는 인수가 잠이 들어 있을 때 나갔다. 때문에 인수는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무날 인수는 집안 어른을 따라서 어머니가 늘 일하던 밭에 갔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어머니는 없고 예전에 없던 묘가 하나 있었다. 어른들은 그 묘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어린 인수에게 절을 2번 하라고 하였다. 인수가 2번 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그러자 집안 어른이 대신 대답하였다.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가 어딘지 모르는 인수는 그 어른에게 다시 물었다. 언제 오셔요? 곧 오신다. 이 묘가 쫙 갈라지면서 오신다. 어른이 묘를 손가락질하고 두 손으로 묘가 쫙 갈라지는 형상을 신용하며 하는 말이었다. 인수는 그 말을 고대 들었다. 그날부터 인수는 날마다 묘를 찾아갔다. 묘가 쫙 갈라지고 어머니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려는 것이었다. 인수가 묘를 찾아가는 때는 항상 해가 비릉봉에 2발쯤 남아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인정상간댁에 갔을 때에도 늘 그때쯤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이중성은 어린 아들의 그러한 정황을 보자니 마음이 더욱 처연해졌다. 딸들은 그래도 철이 조금 들었기에 제 어미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 인수는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때문에 제 누나들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슬퍼하는데도 인수는 그저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심통을 부렸다. 하지만 심통을 부리다가도 해가 비릉봉에 몇 발 남아있지 않다 싶으면 뚝 그치고 어머니의 묘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며 맥없이 돌아왔다.
딸들은 제 어미가 보고 싶으면 진등으로 가서 인정상간을 만났다. 평소 늘 어미를 따라 인정상가댁에 가고 그랬는데 어미가 항상 딸들에게 나중에 어미가 보고 싶으면 인정상가님을 찾아뵈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는 그저 새카만 눈으로 어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중성은 이를 보다 못하여 하루는 나무를 하러 다니는 동네 큰 아이들에게 인수를 데리고 다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수 어미의 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들은 대개 집안 형편이 어려운 보청교인의 자손들이었다. 때문에 학교에는 다니질 못하고 나무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다들 똑똑하여 어문 정도는 읽을 줄 알았다. 이들 중에 제일 총명한 아이가 배시성을 가진 태간이라는 아이였고 배태간은 인수보다 나이가 10살가량이나 위였다. 태간이는 인수의 집안 형편을 잘 알았다. 또한 그는 어떻게든지 인수가 어머니를 잊고 자라게 하려는 인수 아버지의 뜻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그는 인수를 잘 달래어 나무하는 데까지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이야기도 해주며 해놓은 나무도 가져다 모으도록 하였다. 그런데 해가 거의 질 무렵 나무찜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인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크게 당황한 태간이는 아이들을 다 동원하여 인수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참혹한 일을 상상하였다. 그 당시엔 국사봉에 얼룩배기 표범이 있어 해만 넘어가며 가끔 동네까지 들어와 개를 물어가는 일도 심상찮게 있었기 때문이다. 태간이가 아이들을 다 몰고 동네에 내려와 어른들에게 인수와 실종을 말하자 온 동네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인수를 찾아 나섰다. 이중성은 마침 그날 작업에 나갔다 늦게 돌아왔다. 동네에 들어서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인수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순간 그는 짚히는 바가 있어 급히 아내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내의 무덤에 이르러 보니 과연 인수는 무덤 앞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이중성은 꼬부린 채로 잠들어 있는 인수를 안아 올렸다. 자식을 안고 집에 돌아오는 이중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인수는 뜨거운 물기가 얼굴에 쏟아지자 잠에서 깨어났다. 하나 그 어린 것은 어째서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가며 우는지 몰랐다. 이날 밤 이중성은 당장에 집을 팔았고 날이 밝자 대흥리에서 10리나 떨어진 계화동으로 이사를 하였다.